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익인식의 5단계를 공부했고요. 이제 수익인식과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거는 계약원가, 계약자산, 수취채권, 계약부채, 그다음에 보정서비스, 반품권 있는 판매, 본인 대리인, 그다음에 위탁약정, 고객선택권, 고객선수금, 재매입 약정, 라이선스, 미인도 청구 약정,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타 사항으로 첫 번째 계약원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계약 체결 전분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계약 이행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약 체결 정분 원가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계약 체결과 관련된 어떤 원가를 이야기하고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어떤 원가로서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회계 처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다. 계약 체결 원가니까 당연히 계약 체결 관련 원가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계약이 성공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원가를 말한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바꿔 이야기하면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관련 원가를 이제 여기 예시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예를 들면은 어떤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계약을 제안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급료다, 또 수주 활동 관련 경비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은 계약 체결을 위해 들인 원가는 맞지만은 계약을 성공했기 때문에 지불하는 그런 원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원가들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와 달리 계약 체결에서 생기는 원가로서 계약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출하는 원가, 예를 들면은 어떤 영업사원들한테 계약이 성공하면은 성공불 보너스를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종업원에게, 영업사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은 들이지 않을 원가이기 때문에 이게 요 요건에 해당하고, 이런 유형을 계약 체결 정분 원가다, 계약 체결 정분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자산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정분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후에 체계적으로 삼각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삼각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자산으로 인식한 다음에 이거를 2년 동안 삼각해서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프로젝트 기간이 1년이다. 그래서 1년 내에 삼각해서 비용 처리될 거다라고 하면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 이하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정분 원가는 기본적으로 자산 인식해서 그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에 체계적으로 삼각하면 되겠다. 그러나 그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은 실무적 간편법으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이행 원가라고 있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써서 그런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러면 그 프로젝트에 원가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재노경 이렇게 뭐 실무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이런 재노경이 발생하죠. 우리가 건설 용역을 수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재노경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약 이행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계약 이행 원가 뭐 이런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 원가, 직접 경비 이게 원가와 이런 원가가 계약과 직접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원가가 자원을 창출하고 이런 거 뭐 만들어서 뭐 건설 회사다 이러면 이런 걸 투입해서 만들어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죠. 자원을 창출하고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자원이 회수되는 그런 계약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어떤 용역을 수주해서 이거를 용역을 진행한다 이러면 일단은 얘를 결산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진행 기준을 배웠는데 일단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결산할 때 원가로 대체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수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계약 이행 원가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돈을 벌어들일 게 확실하고 투입한 돈 이상으로 벌어들인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과 관련된 원가로서 이게 어떤 뭐 재고자산 기준서나 유형자산 기준서나 무형자산 기준서의 회계 처리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항목인 경우에는 그런 재고자산 회계 처리, 유형자산 회계 처리, 무형자산 회계 처리를 각각 적용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요 예제는 이제 계약 체결 정분 원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원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여기 계약 체결 정분 원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A사는 공개 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에게 5년간 데이터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뭐 5년 계약 기간이고 1년 단위로 2번 갱신해서 총 7년간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A사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생긴 원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계약 체결 원가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법률 수수료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통비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성사됨에 따라서 지급되는 영업사원 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래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원가로서 이것이 계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지불되는 돈이라면은 그거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자산은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보면은 여기 그 계약 체결이 성사됨에 따라서 영업사원한테 지불한 이 보너스 14,000원은 이게 계약 체결 정분 원가라는 정의를 충족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7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14,000원은 일단은
지출하는 시점에 이게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예를 들면은 뭐 계약 체결 정보원가 이런 자산명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7년간 상각을 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7년간 이 계약 체결 정부원가를 7분의 1씩, 예를 들면 7분의 1씩 떨어내면서 얘를 삼각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나머지 비용은 계약 체결이 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 시점에 비용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많은 그 어떤 그 수주 공사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입찰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는데 그 입찰에 소요되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제안서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설계도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뭐 땅이 단단한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샘플링해서 집안 검사도 해야 되고, 혹시 거기 뭐 돌이 일부 큰 안반이 있다고 예상되면은 전문가들한테 그 안반을 드러내는데 뭐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 건지 그런 자문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수주비라고 하고 가급적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당장 비용 인식하기는 싫어하죠. 그러나 회계 기준에서는 이게 그런 비용들은 계약이 체결되든 또는 계약이 실패하든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이고, 계약 체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계약이 실패했더라도 발생하는 그런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하고, 계약이 성공한 경우에만 그 지출되는 원가를 성공했기 때문에 지출되는 원가 부분만 자산으로 인식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우리 회계 관행에서 수주비를 무조건 자산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는 옛날식 방법이고, 지금의 방법에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건설공사는 아니고 이제 5년간 고객에게 데이터 관리 용역을 해주고, 또 이게 뭐 1년 2번 연장돼서 총 7년간 데이터 관리 용역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플랫폼을 제작한다. 이 플랫폼은 고객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플랫폼 제작 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예전에 경영학을 배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말이 아닌데, 이게 기차역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차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또 기차에서 내려서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기차역 주변은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여러 이제 여행자들한테 필요한 어떤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그 상점들이 절비하죠. 그래서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이베이다, 아마존이다,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죠. 그런 어떤 기차역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그 상거래에 접속하거나, 또는 공급자들이 접속하거나, 또는 거기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또 인터넷 사업자 등이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플랫폼이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용역을 수주해가지고 그거 진행하기 위해서
제작 원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뭐 얼마, 소프트웨어 9만 원, 데이터 센터 설계 이전 및 시험과 관련해서 7만 원 이렇게 원가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나요? 예, 계약 이행 원가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계약 이행 원가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것이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관련된 경우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회계 기준서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재노경으로서 그 직접 그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행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출한 금액 이상의 원가 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는 그것을 일단은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A의 플랫폼 계약 원가 중에 계약 이행 원가를 구하고 회계 처리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그 설계, 뭐 이전 등 시험 등에 관련된 지출 이것들이 다 계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계약 이행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하드웨어는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제작 설계 시험과 관련된 지출 그건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나요? 이게 예상되는 용역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7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제 비용 인식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거는 유형자산 기준서 또는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라서 각각 회계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를 고려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약 체결 정부원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은 지출되지 않았을 원가. 예를 들면은 계약 체결로 지급한 보너스다 이런 것들은 자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처리한다. 그러나 기간이 1년 내인 경우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그런 간편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계약 이행 원가. 그래서 계약 이행 원가는 이게 이제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면은 각각의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로서 재노경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예. 기간 동안 비용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각과 손상, 방금 말씀드린 계약 체결 정부원가 그리고 계약 이행 원가. 자, 이거 이제 용역 이전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한다. 통상적으로 이게 자산 계상한 거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혹시 이제 뭐 어떤 사고가 생겨서 계약을 더 이상 뭐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예상한 용역 기간은 7년인데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우리가 예상한 돈은 다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남아있는 그 계약 체결 정부원가 또는 계약 이행 원가하고 그 다음에 회수하는 돈하고 차이 부분은 손상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손상 차손 이 말은 뒤에 가면은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남아있는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하고 두 개의 차이는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손상 상황이 혹시 사라지게 되면 다시 환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제 기타 사항 두 번째로 계약자산, 수취채권, 계약부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이제 뭐 매출채권이다, 이런 거는 배웠죠. 근데 이제 이 수익기준서에서는 매출채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수취채권 또는 계약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걸 좀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약간 번거롭게 됐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취채권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를 왜 이거를 단순히 매출채권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왜 수취채권, 계약자산 이렇게 구분하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그 회계 처리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구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매출채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수취채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자산. 수취채권은 어떤 거냐? 매출채권 가운데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는 그런 유형은 수취채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예를 들어서 A 제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B 제품을 마저 공급해야지 채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수행 의무가 있는 그런 매출채권 유형을 계약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이고, 계약자산은 추가적인 의무 이행이 필요한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부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부채라는 말은 이제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 선수금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회계원리에서는 선수금이라고 했는데, 이 수익기준서에서는 이걸 계약부채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인식과 관련해서 자산 쪽에 수취채권, 계약자산, 그 다음에 부채 쪽에 계약부채,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기준서에서는 이 계약자산, 계약부채 이런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기준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용어 사용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이게 이제 꼭 이렇게 이 용어는 안 써도 되는데, 단 이 추석에 보면은 이 기준서의 추석 요구사항에 보면은 계약 자산이 얼마고 계약 부채가 얼마인지 별도로 추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서 용어는 좀 달리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경우, 그래서 물건을 팔았다, 그리고 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취채권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다, 그럼 매출 이렇게 인식하고, 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다 이러면 수취채권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물건 A라는 재화를 팔아서 우리 의무는 일단 이행했어요. 그래서 A라는 재화는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 A라는 재화 제공 대가는 B라는 재화를 마저 공급해야지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계약자산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의무가 있는 그런 경우 매출 채권을 계약자산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권이 생겼는데 아직 뭐 해줘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예. 그래서 우리가 회계원리에서는 어떤 물건 팔기로 약속하면서 돈을 미리 받았다 이러면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걸로 배웠죠. 그래서 현금, 선수금 이런 회계처리를 배웠는데 수익기준서에서는 이걸 계약부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현금 이렇게 했는데 아직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금 이런 용어는 회계원리 용어고 수익기준서에서는 계약부채 이렇게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부채는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될 일이 남아있는 상황을 표시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돈을 받지 않았지만은 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수취채권으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부채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한 경우인데 한번 보면은 갑 회사는 A 제품, B 제품을 을 회사에게 뭐 이전하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계약서에는 제품 B가 인도될 때까지 제품 A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A 제품은 팔더라도 B 제품까지 공급이 돼야지 A 제품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A 제품은 판매할 때 차변을 뭘로 인식해야 될까요? 계약자산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제품을 공급할 때 계약자산, 그래서 아마 2월 1일 날 공급이 됐나 보죠. 그래서 A 제품을 넘기면서 계약자산, 매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회사는 개별 판매 가격으로 제품 A를 3,000원, 제품 B를 7,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갑회사는 2월 1일에 제품 A를, 3월 1일에 제품 B를 이전하였다. 그래서 2월 1일 날 매출을 했지만은 아직 B 제품을 마저 넘겨줘야지 채권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건이 남아있는 매출 채권인 경우에는 이거를 계약자산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B 제품을 마저 팔면은, 그래서 B 제품을 마저 팔면은 이 계약자산을 떨면서 이제 수취채권, 이제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긴 거죠. 무조건적인 권리를 수취채권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요 방금 전에 본 이 예도 이제 기준서 뒤에 뭐 60몇 개 있는 예제 중에 하나고 지금 보게 될 내용도 기준서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A기업은 1월 1일에 다음을 내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1월 1일에 약속하기를 자 대가 1,000원은 1월 31일에 받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3월 1일에 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1일 날 이제 돈을 받게 된 그 경우에 이게 이제 뭐 가변적인 그런 계약인 경우에 3월 1일 날 1,000원을 받았다 이러면 현금 1,000원, 계약 부채 1,000원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제품을 이전했다라고 하면은 제품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을 인식해야 되죠. 계약 부채 1,000원 인식한 것을 들어주면서
매출 1,000원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다. 그래서 취소 불가능한 계약인데 지금 이 기업은 1월 1일 날 계약하기를 1월 31일 날 1,000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했죠. 그래서 1월 31일 날 돈을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이 계약이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다라고 하면은 1월 31일 날 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1월 31일 날 수취채권을 인식하고 계약부채를 인식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돈을 받으면은 비로소 이 수취채권이 떨어지면서 현금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일 날 물건을 공급해 주면은 매출을 인식하고 계약 부채 인식했던 것을 떨어주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단계 다음에 기타 사항 세 번째로 보정 서비스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서비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회사가 광고하죠. 일반 소모품은 3년 6만 킬로 내에 소모품이 망가지면 무조건 보상해 줍니다. 엔진은 5년 10만 킬로까지 무조건 보정해 줍니다. 그런 광고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제품이 그 승용차가 퀄리티가 좋다는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가 이 정도 퀄리티는 되는 제품을 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보정을 확신 유형의 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재화가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족한다는 그런 보정. 이 제품은 이 정도 퀄리티는 됩니다. 이 제품은 퀄리티가 좋아요.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나타 판매 계약의 엔진에 대해서 10년 19만 킬로는 엔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무상으로 수리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확신 유형의 보정이라는 거예요. 제품의 퀄리티와 관련된 무조건적인 보정은 확신 유형의 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소나타 판매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나타를 팔면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나 매출 채권 이렇게 현금이나 수취 채권 이렇게 인식하겠죠. 현금이나 수취 채권 이렇게 인식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나타 있던 재고 자산이 떨어져 나가고 그게 매출원가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때 아울러서 확신 유형과 관련된 그 판매 보정에 대한 비용과 부채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나타 10년 19만 킬로 엔진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보정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으면은 100만 대 소나타를 팔았다 이러면 틀림없이 그 100만 대 가운데는 한 1%나 몇 %는 틀림없이 10년 19만 킬로 이내에 엔진과 관련된 문제가 통계적으로 분명히 발생할 거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장래에 지출될 그 돈을 판매 보정비, 판매 보정 충당금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소나타를 판매한 연도에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줌으로써 소나타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서 비용 인식할 게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그 판매 보정과 관련된 비용도 그 매출을 인식한 시점에 인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장래에 이러한 보정으로 인해서 유출될
그 순자산 유출을 판매보정 충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유형 보정은 제품의 퀄리티를 보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출이고, 회사가 원래의 제품, 본 제품을 판매할 때 거기에 아울러서 그 해에 그 판매보정비, 판매보정 충당 부채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줌으로써 회계 처리가 완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정 서비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이 소나타를 팔았는데 이 소나타와 관련돼서 가령 5년 후에 뭐 어떤 엔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순자산 유출이 발생하겠죠. 뭐 순자산 유출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차변에 뭔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차변에 뭐 무슨 비용을 인식하느냐? 그거 아니고 제품을 판매할 때 이미 판매 보정비 인식했죠. 그래서 예전에 충당 부채 인식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떨어내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매 보정 충당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기 맛배기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중급회계 저 뒤쪽에 가면은 충당 부채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약간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거는 제품의 퀄리티를 보정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발생하는 장래 지출을 미리 비용 인식하는 그런 확신 유형의 보정이라는 성격을 공부했고요.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용역 유형의 보정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자동차를 살 때 뭐 소나타에 대해서 10년 19만 킬로 둘 중에 빠른 게 도달할 때까지는 엔진과 관련된 문제를 다 보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냥 만 이제 보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제차 같은 경우 이제 흔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뭐냐면은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외제차가 엔진 보정을 뭐 5년 10만 킬로 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그 회사는 그냥 그 차만 사면은 엔진과 관련된 문제는 5년 10만 킬로를 보정하지만은 고객이 돈을 더 내면은, 가령 고객이 50만 원 돈을 더 내면은 그 기간을 배로 더 해주는 그런 보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차만 사면은 5년 10만 킬로다. 근데 50만 원 더 내면은 10년 20만 킬로를 보정해 준다. 외제차 가운데는 그렇게 추가적인 돈을 내고 보정기간을 더 연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유형, 돈을 더 내고 구매하게 되는 그런 유형의 보정은 용역 유형의 보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도 팔지만은 거기와 아울러서 고객이 50만 원 돈을 더 낸다는 거죠. 그 돈은 뭐냐 하면은 장래에 지출될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금 자동차 판매하는 시점에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계 처리는 현금 50만 원, 그 다음에 부채 50만 원. 여기서는 이제 뭐 계약 부채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금 50만 원, 계약 부채 50만 원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공교롭게 이제 제가 든 예가 그렇게 이제 외제차가 5만 10만 킬로까지 5년 10만 킬로까지는 무조건적인 보정이다. 그 다음에 50만 원을 더 내면은 더블로 보정해 준다. 그럼 보정이 여기 두 개 들어가 있죠. 예. 고객이 50만 원을 내 가지고 그 더블 기간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보정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 처리가 그 확신 유형의 보정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50만 원 더 낸 부분은 용역 유형의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용역 유형의 보정이 뭐냐?
확신 유형 보정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 유형의 보정이다. 그래서 용역 유형의 보정으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받은 돈은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한다. 예.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한다. 나중에 실제 그 보정 서비스를 그 확신 유형의 보정, 그 따블되는 기간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용역을 보정 서비스를 수행한 그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보정 매출을 인식하고 이미 돈은 최초 차 팔 때 받았죠. 그래서 계약 부채 인식한 부분을 이제 떨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자산 유출이 발생하고 관련된 지출을 이제 매출원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보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워딩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용역 유형의 보정이다. 이 제품이 이 정도 퀄리티는 됩니다. 이게 용역 유형의 보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뀌어 있네. 아래 위가 바뀌어 있죠. 밑에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먼저 말씀드렸던 확신 유형의 보정이죠. 그래서 확신 유형의 보정은 어떤 거냐? 고객이 보정의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추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은 이 제품이 이 정도 퀄리티는 됩니다. 이런 성격의 보정. 소나타를 팔면서 5년 10만 킬로는 무조건 엔진과 관련된 문제를 무조건 보장해 줍니다. 이런 게 확신 유형의 보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래에 지출할, 그로 인해서 지출할 어떤 그 통계적인 금액을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판매 보정비, 판매 보정 충당 부채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고객이 돈을 더 내고 추가적인 보정에 대한 용역을 미리 구매하는 그런 유형은 용역 유형의 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보정의 구매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 그게 용역 유형의 보정이죠. 구매를 선택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정 서비스에 대한 회계 처리. 예. 그래서, 뒤에, 요거는 지금 이제, 확신 유형의 보정에 대한 건데,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3년의 보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판매를 했다. 제품 판매 가격은 10만원이고 원가는 5만원이다. 그래서 10만원짜리 제품을 팔았어요. 원가는 5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10만원, 매출 10만원 이렇게 하고 원가가 5만원이면은 재고자산 5만원 나가고 매출원가 5만원 이렇게 인식하죠. 그런데 이제 보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 물건을 팔면서 보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보정 서비스는 3년간 균등하게 발생하고 3년간 발생할 보정 원가는 18,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장래 보정 원가가 얼마 발생할지 모르죠. 추정한 금액이 그렇다고 가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추정컨대 총 보정 원가는 18,000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래서 확신 유형의 보정일 경우에 제품 판매 시점, 첫해 보정 서비스 제공 시점의 회계 처리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확신 유형의 보정일 경우에 이게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제품을 팔면서 장래에 3년간 보정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발생하는 돈은 회사가 다 부담한다. 예상 비용은 18,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장래에 지출될 이 18,000원의 추정 금액을 판매 보정 충당 부채 18,000원 이렇게 인식하고 판매 보정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에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장래에 지출될 부분을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첫 해에 이게 뭐 3년간 균등하게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고 첫 해에 그러면은 첫 해에 뭐 6,000원의 보정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6,000원의 순자산 유출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비용을 인식하느냐, 이미 앞에서 판매 보정 충당 부채라는 부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부채를 털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유형 회계 처리, 확신유형 보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용역 유형의 보정이에요. 자, 똑같이 이제 10만원짜리 제품을 팔고 이 원가가 5만원이에요. 보정을 3년간 하고 총 보정 원가는 18,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보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일한 제품은 7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용역 유형의 보정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회계 처리를 제시하시오. 보정을 제공하지 않는 거는 7만원에 판다. 그런데 얘는 1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 10만원 받은 대가는 7만원은 제품 판매 대가고 3만원은 보정 대금을 앞으로 보정해 줄 용역에 대한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7만원 부분은 제품 매출로 7만원 인식하고 현금 7만원 이렇게 될 거고, 3만원 부분은 앞으로 보정 서비스 해줄 부분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계약 부채 3만원, 현금 3만원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을 구분해서 제품 매출 7만원, 그 다음에 계약 부채 3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품의 원가가 5만원이다. 그러면 재고자산 5만원 나가고 매출원가 5만원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첫 해에 첫 해에 보정 서비스가 3분의 1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3만원의 돈을 받으면서 얘를 계약 부채로 인식했어요. 근데 첫 해에 딱 3분의 1만큼 보정 용역을 수행하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계약 부채 3만원 인식한 거 가운데 만원 부분은 떨어지고 이거를 용역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죠. 용역 매출로 보정 서비스를 3분의 1 해줬다 이러면은 용역 매출로 매출 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총 원가가 6,000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순자산 6,000원이 지출되면서 매출원가 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신 유형의 보정, 용역 유형의 보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봤습니다.